네, 안녕하세요. 제1의비인후과 김민식 원장님과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두경부 분야에서 굉장한 명의이신데요. 오늘은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유 없는 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장님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1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경부 질환의 명의이신데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무려 34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 주시고 네. 또 연구도 해 주시고 지금은 제1이비인후과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더 가까이 만나주고 계십니다. 원장님 혹시 비욘드 채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평소에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원장님께서 나와주신 만큼 또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다가 평소에 나 뭔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목에 통증이 좀 느껴진다거나 혹은 멍울이 좀 만져진다거나 하는 것들 질문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 후에 질문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답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일단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김민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큰 주제는 목에 대한 전반적인 통증인데 작은 주제로 후두암 또는 다른 성대 질환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많이 상하거나 잃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보존하느냐. 그리고 목 통증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계속 불편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 이유 없는 목 통증의 원인의 하나인 이글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 많이 발생하는 침샘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대로요, 지난 30여 년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두경부 분야를 주로 다루는 의사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제1이비인후과로 제가 이직을 하여 역시 두경부 분야의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경부 분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두경부 분야라는 것은 이렇게 뇌의 밑에 있는 두개저, 이런 두개골을 바닥이 되겠죠. 이 아래에서부터 갑상선과 식도가 있는 이 하부, 목의 하부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이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과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영역을 두경부라 해서 우리가 같이 치료를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두경부 모든 기관은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한 기관처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말하거나 숨쉬거나 또는 밥을 먹거나 하는 기관을 한꺼번에 같이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두경부란 것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하거나 또는 밥을 먹거나 이런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런 두경부들이 상호작용을 잘 해야 우리가 가장 좋은 기능을 이룰 수가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경부 분야는 호흡, 발성, 그 다음에 연하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하고요. 이런 두경부 분야에 발생하는 암도 전체 암 중에 8% 정도 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야의 퍼센트의 그런 확률의 종양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종양을 치료하게 되면 종양을 절제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면 기능이나 또는 미용에 심각한 장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종양의 치료뿐 아니라 두경부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릴 후두라는 것은 우리 목의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후두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숨 쉬고 밥 먹는 호흡과 연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목 속에는 후두와 식도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사례가 들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폐렴이 생기던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하부 기도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람에서는 특히 성대라는 것이 있어서 발성을 하고 언어를 구사하는데 사실 이 보너스 같은 작용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두를 어떻게 보느냐? 외래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내시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아에서도 쉽게 후두를 관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후두를 관찰해 보면 정상 후두가 숨을 쉴 때는 이렇게 갈매기 모양의 후두 뚜껑 아래 하얀 성대가 있어서 열립니다. 그래서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요. 거꾸로 소리를 낼 때는 폐에서 공기를 내보내면서 성대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소위 발성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목의 센터에 있으면서요. 가운데에서 중심을 자리 잡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실제로 보면 성대에 아주 부드러운 점막이 1분에 수없이 많은 진동을 하고요. 특히 초당 100번 이상의 진동을 해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성대의 진동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진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진동을 할 때는 성대의 점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점막이 잘 진동을 해서 서로 두 개가 잘 비비면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막과 그 밑에 이것을 받쳐주는 이런 인대와 근육층 이런 것들을 점막과 성대 본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에 의해서 볼 때 우리가 성대에 이런 조그만 혹이 생겨도 성대 점막의 진동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균일하게 진동을 이루어지는데 여기 작은 것이 하나 끼어도 서로 불규칙하게 진동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빠지게 되는 목이 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혹뿐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불규칙한 혹 아마도 대개는 악성 종양 초기 암인 경우에 이렇게 되면 목소리 거칠어짐이 더 심해지고요. 이것이 더 커지면 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 밑에 근육층까지 종양이 침범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절제를 해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 성대 대부분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결국은 좋은 목소리를 보존하려면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조기 진단을 하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대 점막이 부드럽게 진동을 해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목소리가 쉽게 변합니다.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부위와 달리 우리가 쉽게 진단이 되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러한 변하는 목소리가 일주일 이상 가면 의심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뵙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혹이 양성혹인지 악성혹 또는 암이라고 부르죠. 이런 건지 정확히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데 흔히 생기는 양성혹은 후두에 생기는 결절, 그리고 굳은 살 비슷하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폴립이라고 해서 한쪽에 피하 출혈 등으로 생기는 혹이나 염증과 무리한 목소리 사용으로 생기는 낭종 등이 흔히 흔히 생기는 양성혹으로 목소리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요건 이제 결절의 예인데요. 양쪽에 이렇게 굳은 살 같은 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처치를 하고 수술을 하느냐? 수술은 이러한 후두 현미경 하에 전문적인 그런 후두 내시경을 넣어서 현미경으로 확대시켜서 크게 화면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후두 미세기구나 레이저를 통해서 정확히 제거하고 점막을 다시 잘 재생시켜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대 폴립의 예인데요. 여기 폴립이 보이시죠? 폴립이 있어서 이 폴립에 의해서 보면 진동이 이렇게 장애를 받습니다. 즉, 요것 때문에 접촉이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갭이 생기면 공기가 새니까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면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대 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환자분인데
역시 소리를 낼 때 보면 이 결절 때문에 성대가 잘 진동을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레이저 수술 등을 통해서 좋은 성대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대 낭종의 경우도 이 안에 있는 낭종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양성 질환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이나 또는 그 후에 음성 치료를 통해서 정상 목소리를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인 후두암이 있습니다. 후두암은 사실은 이 병기가 중요한데 후두암의 3분의 2는 이 성대 근처에 생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성대 위쪽에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두암이 여기 생겨서 성대의 한쪽 면에 이렇게 생기는 게 후두의 1기고요. 후두암의 2기는 2군데 이상 이렇게 좀 더 커진 경우겠죠. 3기는 좀 커졌지만 후두 내에 있는 것, 그리고 3기로 부르고 후두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골을 뚫고 나가서 삐져나간, 바깥쪽으로 나간 경우를 4기라고 부르는데 1기, 2기는 내시경을 통한 레이저 수술로 얼마든지 깨끗하게 치료하고 좋은 목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3기에서도 레이저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기 후반이나 4기에는 개방 수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암을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 후두암 레이저 수술했던 일례입니다. 이렇게 암이 보이죠. 암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레이저로 깨끗이 절제하고 잘 치유를 시키면 이런 모양의 성대가 일부 재생이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성대의 진동과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두암에서도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나 아니면 다른 특수 장비를 통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본인의 고유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새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암이 커서 후두에 꽉 찼다든가 아래로 퍼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방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 내시경을 통한 레이저 수술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자기의 고유 목소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암이 커진 경우에는 고유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고요. 그렇더라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목소리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후두를 다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다소 거칠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목소리를 보존하는 여러 수술법이 요새 개발돼서 많이 사용돼서 실제로 옛날에 후두를 다 드러내던 환자분들의 대부분에서 8, 90%에서 보존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일례인데요. 여기 후두암이 커져서 하인두라 부분까지 커지면 이렇게 크게 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암이 있을 때랑 암 후의 모양이 거의 똑같이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호흡, 발성, 연화 기능을 다 다시 되찾을 수 있고요. 다 약간 거칠긴 하지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목소리 보존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 이런데 미세 레이저 수술은 양성종양에서는 이런 후두 미세 수술로 목소리 보존이 거의 다 가능합니다. 조기 후두암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종양의 완치와 목소리 보존이 가능하고 진행 후두암에서는 개방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이 가능한 목소리 보존이 가능한 것이 저희 현대의학에서 후두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대 종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자 메인 주제죠. 목 통증, 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목이 아프다라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편도염에 의해서 아픈 것, 목이 찌른든지 아픈 것, 밥 먹을 때 아픈 것, 인후두 역류 때문에 불편한 것, 신경의 자율조화 때문에 어느 부분이 또 특정 부분이 불편한 것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여러 가지 증상을 환자분들이 그냥 일관적으로 목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목이 아픈 인두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런 인두염, 알러지, 위산역류, 편도염, 과도사용 이런 것 때문에 다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뚜렷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의 호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인두가 정상인데
특별한 원인 없이 계속 목 통증이 지속되고 불편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경험했던 한 환자인데요. 35세 남자 환자분이 목 통증이 최근 심해져서 왔고 밥 먹을 때까지 불편해서 왔는데 외관상으로는 정상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 정상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여러 가지 병력을 청취해서 보니까 특별한 병이 의심돼서 이 부위를 제가 촉진해서 아픈 부위를 만졌더니 굉장히 찌르는 듯이 아프고 불편해 하신 그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하얗게 기다란 게 보이죠. 이게 뼈입니다. 뼈가 이렇게 아주 굵고 길어진 게 보이는데 반대편을 보면 이렇게 이런 정도의 모양이 있어야 정상인 뼈인데 이 뼈가 이렇게 길어지고 굵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서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글이란 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증상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측두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인체에. 귀를 형성하는 뼈입니다. 귓구멍의 일부, 두개조의 바닥, 이 귀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물을 보호하는 그런 뼈인데 그쪽에 한 부분이 이렇게 빨간 뼈처럼 돌기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대와 근육이 붙어서 저작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 뼈를 경상돌기라고 부릅니다. 요 경상돌기가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글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찌르게 돼서 불편해지고 아프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연결되어 있는 인대, 근육들이 석회와 뼈처럼 딱딱해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서 혈관, 신경 등을 눌러서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상돌기 왜 길어져서 이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느냐? 경상돌기가 사실은 흔히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는 이쑤시개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한 2.5cm 이내 가는 뼈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라고 끝나야 될 성장점이 이상적으로 더 자란 경우 또는 여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나 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때 자극을 받게 되죠. 그 자극에 의해서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붙어있는 인대나 근육에 석회가 침착되면서 이것들이 뼈처럼 딱딱해져서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로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글 증후군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병이 가능성이 많은데요. 전 인구의 약 4% 정도 비율로 상당히 많죠. 이 뼈가 길어지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거 길어졌다고 다 증상이 생기시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1000명, 한 200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이글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글 증후군 때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뼈가 길어지니까 뼈에 의해서 자극받는 부위들, 신경, 근육, 혈관들이 눌린 이런 증상에 의해서 턱이나 목 밑에, 혀 밑에 이런 것들이 심경부나 또 직접 닿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요. 때에 따라서는 혈관 눌리면 두통도 우리가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화, 삼키는데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씹거나 목을 돌렸을 때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자율신경을 누르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측에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한측, 양측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글 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하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많은 의사들이 이글 증후군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 내시경으로 정상입니다 해서 그냥 요 심한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환자의 병력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특정한 경우, 연하지 통증이나 불편감이나 그런 경우에 또는 병변 부위의 두통이나 때에 따라서는 이명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입안에 이 경상돌기가 길어질 수 있는 부위를 우리가 예측해서 그 부위를 만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경상돌기가 길어져서 살 속에서 그쪽을 찌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입안을 통해서 만져보면 경상돌기를 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지면 환자분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길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영상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분의 예입니다. 경상돌기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cm 이내에 이쑤시개 모양의 가느다란 뼈야 하는데 거의 10cm 정도 길어졌고요. 아마 제가 수술한 환자분 중에 가장 컸던 분 같아요. 그 다음에 굵기도 1cm 이상 돼서 이 이글 증후군은 대부분 구강, 입안으로 간단히 수술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요 구조물들이 너무 많이 닿아 있어서 할 수 없이 개방해서 깨끗이 절제를 했던 그런 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길어졌던 뼈가 다 없어진 게 보이죠? 수술 후에 깨끗해지고 반대편에는 정상 경상돌기 모양이 보입니다. 보이고 깨끗해졌고 환자분은 수술 후에 모든 증상이 없어지고 정상 식사도 가능해지는 그런 환자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경상돌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것이 길어지는 그래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중요 구조물들을 건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뼈가 길어지면 특별한 원인 없는 목 통증 때는 이글 증후군을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환자분인데 이분은 좀 독특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길어져 있죠. 요거는 경상돌기를 보는 이 영상 촬영의 각도를 조금 조절해서 하는 특수 촬영을 하면 쉽게 경상돌기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환자분도 수년간 목통증, 연화통, 이명을 호소하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분은 이쪽에 이렇게 돼서 근육이 당겨서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래야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강을 통해서 여기 뼈가 보이죠? 이렇게 열면 뼈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길어진 부분을 정상 크기만큼 남기고 잘라주면 그 다음에 주변에 유착된 인대나 구조물들을 다 해결해주면 모든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글 증후군에서는요, 초기에는 근육을 이완하거나 하는 약물 보조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강 접근법에 의한 수술적 제거, 경상돌기를 정상 크기로 만들어주는, 정상 크기만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수술은 우리가 흔히 하는 편도선 수술 정도의 보다 오히려 더 환자분의 부담이 적은 정도의 수술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목통증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새 많이 생기는 침샘, 타액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타액선이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걸 주타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귀 밑에 있다 그래서 이하선, 턱 밑에 있는 턱밑샘 또는 악하선, 혀 밑에 있는 설하선 이렇게 3개의 타액선에서 침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세포 하나로 구성된 소타액선이 입안에 거의 1000개가량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우리가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타액선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타액선염, 타액선 종양, 3번째는 요새 많이 생기는 타석증. 이건 뭐 타액선 내나 타액선 관에 돌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타액선염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타액선염은 급성과 만성, 재발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급성은 대개 우리가 볼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침샘 부분이 많이 붓거나 또는 발적이 일어나고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열도 꽤 많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급성 타액선염인데 이 급성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 치료나 보조 치료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급성에서 일부가 만성 재발성 타액선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안에 만성 염증과 부종이 자꾸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원인은 타액선 조직 안에 침을 만들어내는 세포와 그 다음에 침을 배설하는 그 타액선 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조적 변화가 와서 침이 잘 배출이 안 되고 염증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타석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성염증과 만성타액선염으로 재발성 부종이 자꾸 생겨서 불편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쇼그렌스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이나 자가면역 중에 여러 군데의 몸을 공격하지만 타액선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특히 두경부 분야의 방사선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 변화에 의한 이런 타액선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만성 재발성 타액선염은 사실은 과거에는 치료 방법이 뾰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타액선 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침샘 내시경을 통해서 타액선 안에 병변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요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타액선 질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거는 타액선 종양이죠. 이 타액선 종양은 이 옆에 있는 귀 밑에 있는 이하선이라는 침샘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우선 이제 무엇이 만져진다 해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런 이학적 검사뿐 아니라 영상 검사, 중요한 세포 검사 등을 통해서 종양이 무엇이고 성질이 어떻고 어디까지 가 있고 하는 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다 생길 수 있는데요. 양성 종양의 빈도가 80% 정도 됩니다. 악성 종양도 가끔 생기고요. 이것이 종양이 이쪽에 생기면 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은 귀 뒤에서 나와서 요 타액선, 침샘을 뚫고 들어가서 침샘을 통과해서 이렇게 얼굴에 5, 6가닥으로 분포해서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과 이 종양들이 발생하는 위치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성종양에서는 대부분이 안면신경을 보존하고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데 악성종양은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 신경을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대부분은 최후의 순간까지 신경을 보존하고 수술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종양은 궁극적으로 수술적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요. 정확한 평가 후에 적절한 수술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석증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타석증이라는 것은 타액선 관이나 타액선 내에 돌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이 여기 있죠. 앞에 타액선이 나오는 관에 마지막 부위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액선 내에 이렇게 돌이 생깁니다. 돌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타액선의 구조적인 변화나 또는 끈적끈적한 침들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염증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칼슘이 침착되면서 돌이 생기고 돌이 생기면 또 염증이 진행되고 해서 돌이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완전히 이걸 막게 되면 식사 후에 많이 붓는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타액선 그런 결석인데요. 결국은 침샘이나 침샘을 배출하는 관에 돌이 생기는 석회화 현상입니다. 침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침이 부종이 생기고 특히 식사 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옆으로 통해서 침이 조금씩 빠져나온 부종이 가라앉았다가 또다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침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재발성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만성 침샘 염증성 질환 중에 아마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몸에는 침샘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악화선, 턱밑샘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80% 정도가 생기는데 왜 여기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이 악화선에서 만드는 침이 가장 끈적끈적합니다. 뮤신 성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pH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악화선은 밑에 있기 때문에 구강으로 침을 거꾸로 밀어 올려야 되는, 즉 중력을 거슬러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류, 흐름의 느림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액선의 침샘이 결석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인 확실한 원인은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침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거나 큰 수술을 해서 잘 먹지 못했거나 오랫동안 탈수가 되는 환경에 노출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석증이 잘 생기는 걸로 확실히 알려져 있고요. 기타 과도한 음주나 과도한 커피,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에 관여하는 특수 약물 등이 있는 경우에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인구의 0.5%니까 상당히 많은 빈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타석증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는 이 타석을 제거하는 것, 돌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타액선의 그 본체 부위에 있거나 깊은 부위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염증이 진행되고 환자분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염증 때문에 돌은 더 커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타액선이 되기 때문에 10여 년 전만 해도 침샘으로 무조건 이 수술로 침샘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꼭 이걸 제거해야 되느냐 해서 보존적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법이 침샘 내시경입니다. 1.1mm의 굵기니까 상당히 가늘죠. 요거를 이용해서 침샘관에 내시경을 넣어서 타석을 위치를 확인하고 크기나 모양을 정확히 평가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그러한 치료법, 또는 또 하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같이 제거하는 치료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어느 침샘에 어떻게 얼마나 돌이 위치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 이렇게 다발성으로 몇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 앞쪽에 위치한 경우는 비교적 쉽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침샘 내시경 치료는 이렇게 침샘 자연 개구공, 침이 나오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넣어서 돌을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cm 미만의 아주 소형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돌을 제거해서 모든 병변을 없애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면 돌도 보이고요. 막이 낀 것도 보이고요. 염증도 보이고요. 약간의 구조적 변화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내시경을 통해서 타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염증을 치료함으로써 침샘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타석증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재발성 침샘염도 많은 경우에서 치료가 가능해서 침샘의 보존과 기능 회복을 꾀하는 치료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목이 불편하시다 하면은 목소리가 일주일 이상 변하고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좋은 목소리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으니까 조기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 목 통증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다 치료가 됐다고 하는데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목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글증후군 같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샘이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침샘 내시경을 이용해서 침샘을 보존하면서 병변을 없애는 그러한 좋은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전부고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이유 없는 목 통증에 대한 원인들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내시경으로는 잘 발견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이글증후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두경부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목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내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증상이 목소리가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목 통증과 목소리가 바뀌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대에 어떤 뭐 조그만 혹이 생기거나 무리하게 있어서 가끔 우리가 목이 쉬기도 하죠. 네. 그런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목이 쉰 것은 일주일 열흘 안에 가라앉습니다. 그게 더 오래 가는 경우에는 가야 되고요. 목 통증에 대해서는 변도염이 있거나 뭐 뚜렷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치료를 받거나 또는 가까운 개인의원을 방문했을 때 뭐 인두나 특별한 병변 없이 정상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환자분이 계속 불편하면 다른 원인을 한번 생각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비인후과에서 다루고 있는 그 장기들이 저희가 숨 쉬고 또 말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다 보니까 이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강의하시는 동안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혜님께서 감기는 아니신데 몇 달 동안 이제 목소리가 쉬는 게 계속 이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후두암의 증상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물론 후두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저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네. 아마 평소에 목소리를 좀 무리하게 썼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을 무렵에 무슨 특별한 일을 당하거나 해서 과하게 목소리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 환자분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성대에 작은 혹이 생긴 경우, 아마도 그런 경우고요. 후두암의 성대암은 아직도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후두암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목소리를 조금 무리하게 써서 몇 달간 목소리 쉰 게 갑니다라는 것은 아마도 조그만 혹, 결절이나 폴립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폴립이나 이런 결절들이 좀 더 딱딱해지고 자리 잡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을 방문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는 네. 거네요. 네. 그다음 평안한 가을님께서 후두암이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후두암은 원래 옛날부터 알려지기는 대개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흡연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요새는 두경부에 생기는 종양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볼 때 50대 이상에서 음주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생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한 20여 년, 20, 30년 전부터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젊은 분들, 특히 20, 30대에서도 많이 생기는 트렌드를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바이러스나 어떤 유전자 이상들을 또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공해나 유전 그런 물질 때문에 유전자 이상들을 초래해서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두암, 때에 따라서는 후두암의 일부도 그런 거에 의해서 빈도가 많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요새는 옛날처럼 5, 60대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서도 만약에 목소리가 변하거나 하면 조금 신경 써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목소리가 이제 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래 끼는 듯한 소리 이런 것도 해당될까요? 가래 끼는 것은 이제 가래라는 것은 폐에서 올라오는 아주 진한 그런 분비물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점막에 붙으면 그거에 의해서 진동이 잘 안 되지만 그거는 간단한 가벼운 기침으로 우리가 흔히 외래에서 검사할 때도 목소리가 쉬었지만 가볍게 어느 정도 기침만 해도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소리가 나면 괜찮으신 거고요. 그렇지 않고도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금방 변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혹시 가래 끼는 듯한 소리가 나시면 한번 기침해 보고 다음에 목소리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두암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후두암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증상은 목소리가 변한다 하는 것이 처음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후두암은 목소리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먹거나 그다음에 숨 쉬거나 할 때 다소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커지면 위에서 눌러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들을 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빨리 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의 진단은 정말 쉽습니다. 외래에서 오시면 외래에서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입이나 코를 통해서 간단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그 자체에
우리가 후두 내시경으로 진찰하는데 정말 1, 2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지원님 질문인데요. 저도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긴 한데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 개방 수술이라고 하면 어디를 개방한다는 건지. 그거는 네.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목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후두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 아래쪽에 여기가 생기니까 여기 병변이니까 네. 후두뿐 아니라 암이 진행하게 되면 다른 암도 그렇지만 후두뿐 아니라 주변의 임파절까지 다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을 절개해서 이쪽을 다 수술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사실은 이 부위가 절개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절개를 피하고 귀 뒤나 이런 데를 해서 로봇 내시경을 통해서 이 안으로 안에 넣어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효과를 암의 제거뿐 아니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께서 최소한의 흉터를 네. 남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주셨던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개방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도 네, 있다라는 아직 것만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목이 유난히 약하셔서 감기 걸릴 때 항상 목부터 증상이 오신대요. 근데 혹시 이런 것들도 좀 두경부 질환의 암 위험군에 들어갈까요? 하고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거는 암의 위험군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목소리가 변하거나 특히 한 경우 또는 저런 분들 중에 보면 그 영어로 패시브 스모커라고 그러죠. 흔히. 그러니까 집안에 담배 피는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흡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간접 흡연자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감기가 자주 걸려서 목부터 오는 것이 꼭 후두암의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실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장미꽃이 조아님께서 침샘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섭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유병률이 높아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침샘에서 상당히 많이 암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침샘이 3개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소타액선이 있는데, 이 큰 타액선에 이 귀 밑에 생기는 것은 80% 내지 90% 가까이가 양성이고, 10% 20% 정도만 악성인데, 작은 타액선으로 갈수록 암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타액선, 이 혀 밑에 있는 타액선은 거의 암이 더 많이 생길 정도로 많고요.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이 밑에, 턱 밑에 있는 침샘은 반반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흔히 기억하기 좋게 우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타액선이 작을수록 암이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이 생기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요새는 빈도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피라이프님께서 결석이 좀 선천적으로 많이 생기는 사람은 타석증도 좀 잘 생길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다른 부위 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생기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분들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탈수가 되거나 물을 덜 드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예방을 하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초코님께서 이글증후군과 자율신경실조증의 공통점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코님께서는 목이 뻣뻣하면 좀 삼키기 힘들거나 귀가 쪼이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이글증후군도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혹시 이 둘 간의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하시다. 혹시 내가 이글증후군 수술을 하면은 자율신경 이상 증상도 나아질지 궁금하시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율신경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쪽에서 작용해서 분비나 이런 조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글증후군은 꼭 그것만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육이나 다른 혈관들을 건드리고 혈관을 건드리면 혈관에 들어가는 거에 의해서 혈관에 이 혈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을 심하게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생기거나 이렇게 쭉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자율신경 조절증과 이글 증후군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조금 아마 좀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글 증후군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 봐야 되고요. 이러한 자율신경 조절증이 삼키기 어렵거나 귀가 쪼이는 듯한 느낌이 이글 증후군 때문에 생겼다. 그게 확실하다면 수술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길어진 경상돌기에 의한 자극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번 더 자세하게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봄날님이 비온 뒤 건강에 너무 많이 도움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진행한 이유 없는 목 통증에 대한 강의 쭉 진행하고 질의응답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쌀한 가을이다 보니까 이 두경부 쪽 건강 좀 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을은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공기도 맑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건강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요. 특히 목에는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이 너무 자극적인 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조금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커피를 드실 때 오전에 한두 잔 드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그것들이 잘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면서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정말 간단한 진찰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목 건강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저희 두경부 질환의 명의이시죠? 제1의비인후과 김민식 원장님과 함께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후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